전쟁이 끝난 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이 패잔병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장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죠.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는 우리와 싸운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무기를 넘긴 한국이다. 패전의 원인을 낱낱이 분석하던 공부 수뇌부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군대를 산산조각 낸 것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첨단 무기도 유럽 선진국들의 정밀 장비도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던 나라에서 만든 무기였습니다. 노래와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화장품이나 잘 파는 나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바로 그곳이었죠. 한국. 도대체 한국이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무기는 무엇이었기에 실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군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것일까요? 한국이 가장 무섭다. 패전국의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내뱉은 이 한마디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패전국이 왜 처음부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오랫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긴장관계를 이어온 두 나라가 있었죠. 캄보디아와 태국이었죠. 이 두 나라의 뿌리 깊은 갈등은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전역을 호령하던 크메르 제국의 후예인 캄보디아와 동남아 대륙부의 강자로 군림해온 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영토와 패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죠. 19세기 프랑스 식민 지배 시절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양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수많은 영토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식민시대가 끝나고 두 나라가 각각 독립을 되찾는 뒤에도 그 국경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한 번도 완전히 꺼진 적이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고대 사원의 영유권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사원을 놓고 수십 년째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분쟁은 단순한 역사적 이견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뜨거운 감자로 변해 있었죠. 이 사원은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크메르 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이 사원은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자 민족 정체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사원이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의 영유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원 주변의 영토 귀속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되어 수십 년간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것이죠. 2008년에는 이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이 사원 주변의 영토가 태국에 속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고 캄보디아 측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죠. 양국 군대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총성이 오가는 무력 충돌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가 긴장의 눈초리로 이 지역을 주시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화약고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곧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고 태국 국민들 역시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에서 물러서면 국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갈수록 좁아져만 갔죠. 특히 캄보디아 군부는 이 분쟁에서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은밀하면서도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왔던 것이죠. 바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무기 도입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였고 캄보디아 입장에서 중국은 막대한 군사 원조와 저렴한 무기를 제공해주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이죠.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의 종류와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무기 도입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들만이 관여하는 극비 사안이었죠. 일반 장교들에게조차 전체 그림이 공유되지 않았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무기 대금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차관 형태로 제공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의 전략적 제휴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고 캄보디아는 그 대가로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얻어낸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캄보디아 군부가 이 전쟁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품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죠. 먼저 중국의 대형 방산 기업에서 제작한 최신형 주력 전차를 도입했는데 이 전차는 125mm 활강포에 최신 사격 통제 장치까지 장착된 무기였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물건이었죠.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였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방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전차들의 가격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방제 전차 한 대가 보통 70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 원까지 치솟는 것을 감안하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할 만했겠죠. 이 전차의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 제원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표지부터 화려한 사진과 인포그래픽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종 성능 수치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최대 사거리 5km, 야간에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열영상 장비, 피탄시 승무원을 보호하는 반응장갑까지 갖추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니까요. 카탈로그 뒷면에는 중국 본토의 사막에서 시험 사격을 실시하는 위풍당당한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포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방산기업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군부의 이 전차를 소개하면서 이 전차 한 대면 적의 구형전차 세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후문입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이 전차를 수십 대 도입하면서 지상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차만 들여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기 위한 방공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구축했던 것이죠. 사거리 15km에 달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사거리가 무려 40km나 되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까지 갖추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와 이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설치해주면서 캄보디아 군 지휘관들 앞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전해지고 있었죠. 방공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기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위협의 방향과 거리,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지된 적기를 향해 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추적하고 격추시킨다는 것이었죠. 이 정도 방공망이면 적국의 전투기가 감히 영공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측은 장담했고 캄보디아 군 수뇌부도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을 투자한 보람이 있다는 만족감이 그들의 얼굴에 번져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캄보디아가 가장 큰 자신감을 품었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죠. 중국제 최신형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12발이 로켓을 동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사거리가 무려 150km에 달한다고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었는데 150km라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수준이었죠. 그 정도로 먼 거리에서 발사하더라도 적진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 캄보디아 군부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의 가장 큰 장점은 한꺼번에 수십 발이 로켓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 대가 12발을 쏘고 6대가 동시에 발사하면 72발이 로켓이 일시에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로켓들이 적진에 떨어지면 넓은 범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지상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양이 곧 질을 압도한다는 전략적 개념이 이 무기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캄보디아는 이 최신형 다연장 로켓을 6문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구형 다연장 로켓도 48문을 갖추고 있었으니 모두 합치면 다연장 로켓 시스템만 총 76대에서 80대 정도를 운용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국인 태국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은 60대에 불과했거든요.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더라도 캄보디아가 20대 이상이나 앞서고 있었던 것이었죠. 캄보디아 군부가 바로 이 부분을 특히 중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는 캄보디아로서는 하늘을 포기하는 대신
땅 위의 화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죠. 전쟁 시작 전에 치밀하게 전력 비교를 마친 캄보디아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전투기는 태국이 70대 넘게 보유하고 있고 캄보디아에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으니 하늘에서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었죠. 공중전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다연장 로켓의 숫자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으니 땅 위에서의 화력전으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산이었죠. 전략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로켓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퍼부어서 태국 국경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분노와 여론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었죠. 무력 충돌을 통해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냉혹하면서도 나름의 계산이 깔린 판단이었습니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여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지형적인 이점까지 확실하게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는 대형 건물 여러 채가 산악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캄보디아가 이것들을 수년에 걸쳐 은밀하게 군사기지로 개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원래 철근 콘크리트를 아끼지 않고 두껍게 쌓아 올려 매우 견고하게 지어진 구조물이었고 내부에는 수백 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병력을 은밀하게 배치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들이 위치한 산악지형은 방어에 극도로 유리했습니다. 공중에서 폭격을 시도하려 해도 험준한 산세가 시야를 가렸고 지상에서 보병이 접근하려 해도 가파른 경사면을 기어오르듯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였죠. 난공불락의 요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산악 요새에 중국제 무기를 빼곡히 채워넣었죠.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건물 내부에 은폐되어 있었고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산등성이에 배치되어 접근하는 적기를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차부대가 상기슭에 매복하여 지상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이 교대로 이 요새를 지키면서 태국군이 접근하는 순간 맹렬한 화력을 퍼부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캄보디아 군부는 이 산악 요새의 방어 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하 통로를 굴착하여 병력이 적의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요새 곳곳에 위장된 사격 진지를 구축하여 적이 접근하는 모든 방향에서 교차 화력을 퍼부을 수 있게 만들었죠. 식수와 식량을 최소 3개월치 이상 비축해 두었으며 자체 발전기까지 설치하여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요새 주변에는 대인 지뢰가 촘촘하게 매설되어 있었고 접근로에는 철조망과 장애물이 겹겹이 설치되어 적의 보병 공격을 저지하도록 했죠. 캄보디아 특수부대원들은 이 요새에서 수개월간 집중훈련을 받으며 태국군의 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방어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의 허점이라고는 없어 보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캄보디아 군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요새화된 산악진지에서 철벽같이 버티면서 다연장 로켓으로 적을 맹렬히 타격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죠. 캄보디아의 한 전직 장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태국군의 전력을 분석할 때 미국에서 들여온 고성능 전투기가 몇 대인지 유럽에서 구매한 전투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꼼꼼하게 다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에 대해서만은 정보 수집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별것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보당국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는가? 기껏해야 훈련기나 겨우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 기술을 베껴서 흉내만 내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이었죠. 캄보디아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하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조선은 인정하지만 무기는 별로 대단할 것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독특한 성장 경로가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무기 수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과시하지 않았거든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더라도 조용히 제품을 전시하고 성능 데이터를 제시할 뿐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요란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성능으로 말한다는 신조를 고수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무기의 존재감을 세계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왔던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번 전쟁을 통해 비로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한 것이었죠. 전쟁은 캄보디아 군부가 계획한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요새화된 진지에 숨어있던 캄보디아군이 먼저 다연장 로켓을 태국 국경지역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죠. 어둠을 가르며 수십 발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섬뜩한 비명 같은 굉음이 국경 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이 기습 공격에 암호명까지 부여해두고 있었는데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것이죠.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6문의 다연장 로켓이 동시에 불을 뿜었고 72발의 로켓탄이 태국 영토 곳곳에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포탄이 떨어지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태국 전체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 마을의 주민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죠. 학교가 폐쇄되었고 시장이 문을 닫았으며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 태국 마을의 이장은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굉음이 울리더니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고요.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고 지붕에 불이 붙였으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의 증언은 로켓 공격이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밀려들었고 위류진은 밤낮 없이 응급수술에 매달려야 했죠. 국경 마을의 인구 절반 이상이 내륙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도로는 짐을 잔뜩 실은 차량들로 극심한 체증을 이루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방콕에서까지 벌어졌죠.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태국 사회 전체를 뒤덮었죠. 태국 정부는 즉각 반격을 결정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장에는 군 최고 사령관부터 정보기관 수장까지 모든 핵심 인사가 총출동했죠. 회의 분위기는 극도로 엄중했습니다. 자국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한다는 주절론과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결국 태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공격의 원점, 즉 캄보디아군의 산악 요새를 정밀 타격하여 로켓 발사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었죠. 보복의 범위를 군사시설로 엄격히 한정하되 그 타격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숨어있는 산악 요새는 일반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타격이 극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두껍게 쌓아 올린 견고한 구조물이었고 험준한 산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쏟아붓는 화력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경사면을 기어 올라가는 병사들을 향해 위에서 기관총과 로켓을 쏟아부으면 어떤 정예부대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병사들의 목숨을 무의미하게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반 항공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난관에 부딪혔죠.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세에 가려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가 지극히 어려웠고 낮은 고도로 접근하자니 캄보디아가 배치한 방공화망에 전투기가 피격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중국이 설치해준 방공미사일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든 안 하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태국 공군 조종사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미사일에 전투기가 격추되어 조종사가 전사하기라도 하면 그 정치적 파장은 실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국군 수뇌부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였을 것이죠. 도대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인가? 캄보디아의 로켓 공격으로 자국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반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니.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더해만 갔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양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고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국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반격으로 전세를 뒤집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국군 수뇌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용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군 총공격, 항공폭격 집중, 특수부대 투입, 해상봉쇄 등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각각의 방안마다 심각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죠. 지상 총공격은 아군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기존의 항공폭격은 이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였습니다. 특수부대 투입도 산악 지형과 지뢰밭을 고려하면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았죠.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 참모 장교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태국군 수뇌부 안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신형 정밀유도 폭탄을 실전에 투입하자는 것이었죠. 이 무기는 태국군이 몇 년 전 한국으로부터 구매해 두었지만 아직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최신 병기였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시험 결과는 우수했으나 실제 전투 상황에서 기대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캄보디아의 산악 요새를 절대로 뚫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태국군은 일종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의 실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태국 공군기지에서는 긴박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관이 태국 공군 정비 요원들과 함께 폭탄의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위성 유도 장치의 신호 수신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만전을 기했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 순간 전쟁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대전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죠. 태국 공군기지의 활주로 위에는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이 장착된 전투기 4대가 출격 대기 상태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마지막 브리핑을 받으면서 목표 좌표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무장관리관은 폭탄의 유도장치에 입력된 위성 좌표가 정확한지 최종 검증을 마쳤죠. 기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실전에서 정말로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의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공하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태국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날,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투기가 평소와 다름없이 출격했고 캄보디아군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산악 요새 깊숙이 숨어서 적 전투기가 스쳐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태국 공군이 투하했던 일반 폭탄들은 대부분 목표물에서 크게 빗나가거나 설령 근처에 떨어지더라도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터져버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군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전투기에서 분리된 폭탄이 공중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유도 장치가 결합된 첨단 유도 시스템이 폭탄의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죠. 바람이나 기상 조건에 따른 미세한 오차까지 자동으로 보정하면서 정확히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이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술력의 정교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죠. 폭탄이 전투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내장된 항법 컴퓨터가 즉시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는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 정보와 폭탄 내부에 장착된 관성 센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 사이의 최적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폭탄의 날개와 꼬리 부분에 달린 조종면이 이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폭탄의 비행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태국 공군 지휘부의 작전실에서는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폭격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 작전실 안의 모든 장교가 일제히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이 정확하게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떨어지자 일순간 환성이 터져나왔죠. 작전 지휘관은 즉시 한국의 방산기업 기술 고문관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다고요. 이 무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1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이 폭탄이 산악 지형 속에 숨겨져 있던 캄보디아군의 요새를 단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폭탄은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을 뚫고 건물 내부로 침투했고 그 안에서 폭발하면서 비축되어 있던 탄약과 무기까지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죠.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요새 전체가 안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첫 번째 타격의 성공을 확인한 태국 공군 지휘부는 곧바로 후속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이 또 다른 요새를 향해 날아갔고 이번에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간 폭탄이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요새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내린 것이었죠. 그 다음 날에는 3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에는 5개.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의 공격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캄보디아군의 산악 요새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에 수년에 걸쳐 공들여 구축한 요새의 절반 이상이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군부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쌓아올린 철벽 같은 방어선이 한국이 만든 폭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간 것이었죠. 그 순간 요새 안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머리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바깥에서 폭격이 빗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나마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폭탄은 소리도 없이 정확히 건물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왔던 것이죠. 죽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한 증언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죠. 폭격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병사의 이야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폭격 직후 동료들과 함께 잔해를 뒤지면서 생존자를 수색했는데 그때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죠. 건물 주변은 멀쩡한데 건물 자체만 정확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보통 폭격을 당하면 폭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주변 일대가 함께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 이 공격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로 원하는 부분만 정밀하게 도려내듯 목표물 하나만 깔끔하게 파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오롯이 건물만 무너져 있는 광경은 폭격이라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정밀유도 무기의 진정한 위력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물만 골라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 한국의 방산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해낸 이 정밀유도 폭탄의 명중 오차는 불과 몇 미터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정밀함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죠. 축구 골대의 크기가 대략 가로 7m, 세로 2m 정도 됩니다. 이제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축구공을 차서 그 작은 골대 안에 정확히 집어넣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km라 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그 까마득한 거리에서 공을 차서 골대 안에 넣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한국이 만든 이 폭탄은 바로 그것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폭탄이 단순히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각도로 접근한다는 사실이었죠. 예를 들어 건물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할 때는 수직에 가깝게 낙하했고 동굴이나 벙커의 입구를 노려야 할 때는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마치 폭탄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캄보디아군이 어디에 숨더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산속 동굴에 숨으면 산을 돌아서 찾아왔고 튼튼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으며 다리 밑에 몸을 숨기면 다리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도망칠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의 연이은 성공은 태국군 내부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은 작전 결과 보고를 받은 뒤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 이번 전쟁에서 내린 최고의 판단이었다고 치하했다고 합니다.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에 비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데 명중 정확도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으니까요. 태국 군부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의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죠.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에 대한 소문이 캄보디아군 전체의 들불처럼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병사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숨어도 소용없다. 그 폭탄은 어디에든 찾아온다는 공포가 전선 구석구석을 뒤덮었죠. 병사들은 이 정체불명의 무기에 유령폭탄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확히 목표물만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이 마치 유령 같다는 뜻이었겠죠. 당시 전선에 있었던 한 캄보디아 병사의 증언은 그 공포의 깊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언제 또 유령폭탄이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일반적인 폭격이라면 비행기 엔진 소리라도 들리면 그나마 피할 시간이라도 있는 법인데 이 한국산 폭탄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터지는 것이었으니 병사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심리적 공포가 캄보디아군의 전투 능력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죠. 전쟁 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캄보디아군 장병들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 병원에는 부상자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병사들까지 밀려들었고 일선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전투 지속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상부에 보고했죠. 부대 내에서 탈영 사건이 급증했고 전투를 거부하는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군기가 급속도로 해이해졌죠.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를 말로 달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야간 경계 근무 중에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아군 진영을 향해 오인 사격을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보다 아군의 공포가 더 위험한 적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병사들은 야간에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적의 정밀 유도 무기에 목표 좌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무전기 사용도 꺼렸습니다. 전파가 탐지되어 위치가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심지어 식사 준비를 위한 취사 연기조차 피우지 못하는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일상의 모든 행동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전선의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떠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폭탄한테 이름표를 달아놔도 찾아올 것이다. 그만큼 그 정밀함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죠. 지휘관들이 아무리 사기를 북돋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령 폭탄의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 파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심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한 것이었죠. 전쟁에서 적의 전투 의지를 꺾는 것이 물리적 타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군사학의 기본 원리인데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면서 동시에 적 병사들의 마음속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캄보디아군의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밀유도 폭탄이 캄보디아군의 사령부와 요새를 하나둘 박살내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하늘에서 또 다른 한국산 무기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캄보디아 정보당국이 처음 이 비행기에 대한 보고를 접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고 합니다. 보고 내용의 핵심은 이러했죠. 태국 공군이 한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국경 근처 전진기지에 배치했는데 이 기종은 훈련기라는 것이었죠. 훈련기. 이 단어를 본 캄보디아 지휘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진짜 전투기가 부족하니까 훈련기라도 끌고 나온 모양이라며 가볍게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그들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캄보디아 정보당국이 이 비행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한 부품을 조립하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이런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과 손잡고 공동 개발한 이 비행기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초음속이라 함은 소리보다 빠르다는 뜻이죠.
소리가 1초에 약 340m를 이동하는데 이 비행기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에 맞먹는 것이었죠. 훈련기 주제에 이런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항공산업의 야심과 저력을 엿볼 수 있죠.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 있었는데 외국에서 완제품을 사오는 대신 자국의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수천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와 시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훈련기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아주 야심찬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입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실전 무장 능력을 추가하여 진짜 전투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삼조까지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훈련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모델을 잇따라 개발해냈습니다.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경공격기가 먼저 탄생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한 경전투기도 완성되었죠. 훈련기에서 출발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실전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당한 전투기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집념은 놀라운 것이었죠. 미국 측 파트너사가 일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좌절하는 대신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독자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냈던 것이죠.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착같이 달려드는 끈질긴 근성이 한국 기술자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처음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때 한국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세계가 비웃었는데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비행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설계도면 앞에서 고민하던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시험 비행을 강행했던 조종사들의 용기가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연구원들의 근성이 모두 녹아있는 결정체였죠. 태국이 바로 이 한국산 항공기 시리즈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수뇌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던 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기들을 비교 평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산, 유럽산, 러시아산 등 수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예산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죠. 그러던 중 한국이 개발한 이 항공기의 성능 시험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태국 공군 참모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해답이 아닌가. 태국 공군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시험 비행을 참관했고 비행 시연이 끝나자마자 즉석에서 도입 의사를 밝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었죠. 태국 맞춤형으로 제작된 버전을 2015년부터 들여오기 시작하여 개전 당시에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다만 그때까지는 주로 신참 조종사들의 훈련 용도로만 사용해왔을 뿐 실전에 투입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태국 공군 지휘부가 기발한 활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죠. 미국제 고성능 전투기는 1시간 비행에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거의 1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연료비, 정비비, 부품 교체비를 다 합산한 금액이었죠. 이런 고비용 전투기를 24시간 내내 하늘에 띄워놓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경전투기의 운용 비용은 미국제 전투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에 약 300만 원이면 되었으니까요. 이 비용 차이가 전쟁의 판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가 1시간 비행하는 비용으로 한국산 경전투기는 3시간을 비행할 수 있었으니 같은 예산으로 3배나 더 오래 하늘을 감시하고 순찰할 수 있었던 셈이죠. 전쟁이란 결국 자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해도 운용할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국산 경전투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탁월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기체가 작고 가벼워서 이착륙이 빨랐고 대규모 활주로가 없는 소형 기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국제 전투기는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에 투입하고
한국산 경전투기는 국경 순찰과 긴급 대응 임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전략을 세웠죠. 12월 중순, 태국 공군은 이 한국산 경전투기 편대를 캄보디아 국경 바로 코앞에 있는 전진기지로 전격 이동 배치했습니다. 안전한 후방에 머물러 있던 비행기들을 과감하게 최전선으로 끌고 나온 것이었죠.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것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전진기지에서 국경까지의 비행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준비를 시작하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는 순간 한국산 경전투기가 번개처럼 출격하여 순식간에 달려올 수 있다는 뜻이었죠. 예전처럼 느긋하게 로켓을 쏘고 유유히 철수할 수 있는 시대는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전선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정글 속에서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 태국의 비행기가 급습해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병사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죠. 예전에는 미국제 전투기가 후방 기지에서 출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둘러 로켓을 발사하고 빠르게 철수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경전투기가 전진 배치된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사 준비 도중에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허겁지겁 장비를 내팽개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야 했다고 합니다. 로켓을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도주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었죠. 캄보디아군의 주된 전략이었던 로켓 공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군부에게 심각한 전략적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공중전은 처음부터 포기했고 유일하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다연장 로켓 공격마저 한국산 경전투기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전쟁 전에 세워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월 17일 이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군의 정찰 위성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정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이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 로켓들의 좌표가 겨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석하자 태국군 지휘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제 전투기를 출격시키자니 후방 기지에서 날아오는데 최소 20분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켓 발사 준비가 완료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죠. 미국제 전투기가 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로켓은 발사되어 민간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전진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한국산 경전투기 2대의 긴급 출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계단을 뛰어올라 조종석에 몸을 밀어넣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활주로를 질주하여 이륙한 뒤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총 7분이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경전투기 2대가 굉음을 내지르며 정글 위를 저공으로 맹렬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먹구름처럼 덮쳐온 2대의 비행기를 올려다본 캄보디아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죠. 정글 속으로 뛰어들고 개울물에 몸을 던지고 나무 뒤에 납작 엎드리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 로켓 발사대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버려졌죠. 2대의 경전투기는 정글 위를 선회하면서 로켓 발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하여 3문의 발사대를 한 대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로켓에 장전되어 있던 탄두가 연쇄 폭발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관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수십 명이 태국 민간인들 머리 위에 떨어졌을 로켓들이 발사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발사대 위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훗날 태국군 특수부대가 이 현장을 확보했을 때 소름이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파괴된 로켓 발사대 주변에는 아직 발사되지 못한 로켓탄 수십 발이 흩어져 있었고 발사 준비를 하다가 황급히 달아난 흔적이 역력했죠. 버려진 군용 배낭에서는 작전 명령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공격 목표의 좌표와 발사 시각, 그리고 발사 후 철수 경로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켓에는 이미 발사 좌표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겨냥하고 있던 곳은 태국 국경마을 한가운데의 주거지역이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또 수십 명이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훈련기라고 무시당하던 한국산 비행기가 수십 명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순간이었죠.
이 사건 이후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한국산 경전투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건 훈련기가 아니다. 진짜 전투기라는 인식이 전선 전체에 파도처럼 퍼져나갔죠. 작고 빠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장교가 남긴 증언이 이 공포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큰 비행기이니만큼 출격 준비에 시간이 걸렸고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레이더로 추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산 경전투기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한 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 마치 게릴라 같은 비행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게릴라전에 능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게릴라 공격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쓴웃음 섞인 고백이었죠. 이 한국산 경전투기의 진정한 무서움은 전투 성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야말로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미국제 고성능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한국산 경전투기를 두세 대나 살 수 있었고 운용 비용도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구형 전투기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현대식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까지 완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는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 무기였겠습니까? 하늘에 띄울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데 태국은 이런 가성비 최강의 비행기를 12대나 굴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번 전쟁에서 경전투기 조종사들이 보여준 용기와 기량도 각별히 주목받았죠. 전진기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4시간 출격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긴급 호출이 떨어지면 단 몇 분 만에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 태국 조종사는 이 비행기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종석에 앉으면 비행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조종 반응이 정말 예민하고 정확해서 내 손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대로 비행기의 동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조종사의 편의성과 인체공학적 설계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이 한국산 항공기 시리즈를 구매했고 지금까지 수출된 대수가 2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한국이 제작한 항공기 중에서 단일 기종으로 이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확고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었죠. 이번 전쟁은 이 한국산 경전투기의 실전 능력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훈련기라고 업신여기던 비행기가 실제 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고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니까요. 이 소식이 국제사회에 전해진 뒤 이 기종의 구매를 문의하는 나라가 부쩍 늘어났다는 후문이었죠. 하늘에서 한국산 무기가 캄보디아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동안 바다에서도 또 하나의 악몽이 조용히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출신의 한 장교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태국 해군에는 괴물 같은 군함이 한 척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 한 척이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군함 역시 한국에서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 기업에서 만든 이 호위함은 3,000톤급의 최신 전투함이었습니다. 이 군함의 건조 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 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시와도 같았죠. 수천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군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선체의 강판 하나하나를 용접하고 복잡한 전투 시스템의 배선을 연결하며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장치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이루어졌죠. 건조가 완료된 뒤에는 수개월에 걸친 해상 시험을 거치면서 폭풍우 속에서의 항해 안정성, 고속 기동 시의 선체 내구성, 무장 시스템의 실전 작동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태국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죠. 태국의 전국왕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군함은 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었죠. 2019년에 태국 해군에 인도된 이후 태국 해군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자리잡은 것이었습니다. 이 배가 왜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 성능을 살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죠. 전체 길이가 124m에 달했는데
축구장 길이가 보통 105m인 것을 감안하면 축구장보다도 더 긴 거대한 전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선체 위에 최신 무장이 빼곡하게 탑재되어 있었죠.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고 적 군함을 타격하는 함대함 미사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중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도 탑재되어 있었으며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 가능한 함포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공중이든 해상이든 수중이든 지상이든 어디서 어떤 위협이 나타나도 대처할 수 있는 만능 전투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군함에 탑재된 전투관리 시스템은 탁월한 성능을 자랑했죠.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각 위협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적 전투기가 날아오든 대함 미사일이 쇄도하든 적 함정이 접근하든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내어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 군함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조선 강국이었죠.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최첨단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짓는 기술을 축적하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군함 건조에도 접목시켰습니다. 민간 조선과 군사 조선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호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 캄보디아 해군의 전력은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합쳐 봐야 소형 초계정과 경비정 몇 척이 전부였죠. 배수량 몇백 톤짜리 조그만 배들이 고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태국의 호위함 한 척이 3,000톤인데 캄보디아 해군의 모든 배를 합쳐도 그 무게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으니 화력의 차이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겠죠. 캄보디아 해군은 처음부터 바다에서 싸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항구에 배를 묶어두고 조용히 존재감을 지우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바다에 나가지 않더라도 태국 해군이 직접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을 선봉에 세우고 캄보디아의 해안 봉쇄 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남부에는 이 나라가 가진 유일한 대형 항구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의 대부분이 이 항구를 통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 항구로 향하는 모든 해상 교통로를 철통같이 차단해버렸죠. 한국산 호위함이 캄보디아 해안 앞바다에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어떤 선박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펼쳤습니다. 접근하는 선박이 발견되면 즉시 경고를 발신했고 경고에 불응할 경우 함포 사격까지 불사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의 소형 초계정들이 몇 차례에 걸쳐 봉쇄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한국산 호위함의 레이더에 즉각 포착되어 경고 사격을 받고는 허겁지겁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캄보디아의 소형 초계정이 한국산 호위함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경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크기에서 압도적으로 밀렸고 화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았으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한국산 호위함에 탑재된 전투 관리 시스템은 캄보디아 해군의 소형 초계정이 항구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초계정의 엔진이 시동을 걸고 항구를 벗어나기도 전에 호위함의 전투 정보실에서는 이미 그 배의 속력과 방향, 예상 항로까지 계산을 마친 상태였죠. 캄보디아 해군의 입장에서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혀서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상대방에게 훤히 들여다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 해군의 봉쇄선 돌파 시도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해안이 봉쇄되자 캄보디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연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과 위약품까지 바다를 통한 보급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렇다고 육로로 물자를 수송하려 해도 태국 공군의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경전투기가 하늘에서 주요 보급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기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한국산 무기에 장악당했고 바다도 한국산 무기에 봉쇄당했으며 땅 위의 보급로마저 한국산 무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삼면이 막힌 궁지에 몰린 셈이었죠. 해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캄보디아 내부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군 부대에 보급되는 탄약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투 차량을 움직일 연료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전선의 부대들은 탄약을 아끼기 위해 사격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했고 차량 이동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극도의 절약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었죠. 수입에 크게 위존하던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위약품 부족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퍼져나갔고 군부의 무모한 도발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한국산 호위함 단 한 척이 만들어낸 해안 봉쇄가 캄보디아라는 나라 전체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해군의 한 장교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완전히 고립되었다고요. 하늘에서는 유령 같은 폭탄이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괴물 같은 군함이 길을 가로막고 로켓을 쏘려고 하면 번개처럼 빠른 비행기가 달려와서 저지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무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중국산 무기들은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캄보디아가 자랑하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종이처럼 뚫려버렸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레이더는 정작 실전에서 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었죠. 레이더 운용 요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적기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직접 점검해봐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카탈로그에 인쇄된 성능과 실전에서의 성능 사이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사일이 알아서 쫓아가서 격추시킨다던 방공 미사일은 발사되기는 했으나 목표물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적기를 향해 날아가다가 중간에 경로를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빈번했고 아예 발사 직후 추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땅에 추락해버리는 참사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중국 기술자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직접 설치해주며 그렇게나 장담했던 첨단 방공망이 실전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제 주력 전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죠. 가성비가 뛰어나다며 도입한 이 전차들은 실전에 투입되자마자 온갖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최신 사격 통제 장치라고 자랑하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확한 조준이 어려웠고 장시간 기동하자 엔진 과열 문제가 불거져 전장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전차에서는 포탑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승무원들이 황급히 탈출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전차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나서 전차 내부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무더운 기후에서 밀폐된 전차 안은 그야말로 불가마와 다름없었죠.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는 승무원이 속출했고 전투 전에 벌써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는 전차가 늘어났습니다. 카탈로그에 인쇄된 화려한 성능 수치와 실전에서 드러난 실제 성능 사이의 괴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대한 것이었죠.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성적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사거리 150km를 자랑한다던 중국제 최신형 다연장 로켓은 실전에서 명중 정확도가 형편없이 낮았죠. 발사된 로켓의 상당수가 목표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 엉뚱한 곳에 떨어졌고 심지어 일부는 아예 불발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죠. 수백 발씩 퍼부어서 초토화시키겠다던 캄보디아 군부의 대전략은 로켓 자체의 형편없는 품질 앞에서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은 100km 밖에서 불과 몇 미터의 오차로 목표물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죠. 비슷한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인데 한쪽은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바늘구멍도 꿰뚫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 그 격차가 얼마나 극명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실패가 캄보디아 군부에게 안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거액을 투자하여 구매한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니까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사들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그들을 지켜주어야 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이었죠. 중국산 무기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품질 관리의 부실이었죠. 중국의 방산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비용을 지나치게 절감한 나머지 핵심 부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죠. 중국 본토의 건조한 사막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장비가 연중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열대 환경에서는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한반도의 극심한 기온 차이와 높은 습도 환경에서 수십 년간 검증을 거친 제품이었기에 동남아시아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무기의 품질 관리에 쏟는 노력은 업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무기 하나를 생산하면 수백 가지의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가 승인되었고,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60도의 극열까지, 습도 0%의 사막부터 습도 100%의 열대 우림까지 온갖 극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작동 시험을 거쳤죠.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무기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캄보디아 전역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일부는 과장이 섞인 것이었지만 이 소문들이 캄보디아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죠. 첫 번째로 퍼진 소문은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폭탄은 위성에서 목표물을 지정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더라. 산 뒤에 숨어도 산을 돌아서 찾아오고 지하에 파고들어도 땅을 뚫고 침투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이 위성 유도 기술을 활용하여 극도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는 핵심적인 사실만은 틀림이 없었죠. 두 번째 소문은 한국산 경전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비행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더라. 레이더가 새 한 마리로 착각하고 무시해버린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캄보디아 군인들 사이에서 떠돌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산 경전투기의 소형 기체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주어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사실에 가까운 것이었죠. 세 번째 소문은 한국산 호위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의 그 배는 미사일을 수십 발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더라.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든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졌죠. 미사일 수십 발 동시 발사 부분은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빠르게 순차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상선 건조 분야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네 번째 소문이 가장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무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퍼졌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만큼 성능이 뛰어난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한다. 중국 무기는 싸기는 하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실전 성능까지 검증되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한 뒤에도 기술을 이전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준다. 반면 중국은 팔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 무기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사야 한다. 중국제 무기는 두 번 다시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가성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방위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로 자리 잡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중국 무기의 판매 후 서비스 문제 역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고 난 뒤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죠.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고 판매 후 지원도 성실하다는 높은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국하면 대중음악과 드라마, 화장품,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무기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죠. 한국이 이토록 무서운 나라인 줄은 미처 몰랐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극적으로 변화했죠. 캄보디아의 한 전직 장교는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요. 자신들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한국은 하늘과 바다와 땅 위 모든 영역을 장악할 수 있는 무기를 독자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이며 그 무기들이 실전에서 진짜로 통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적이었던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한국 무기를 사고 싶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 캄보디아 군부 일각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로는 한국 무기를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면 방어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이 즉시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최대 경제 후원국인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군부 내부에서 공공연히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컸습니다. 그러나 적국의 군부에서조차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충격적인 성능을 웅변하는 것이었죠. 이번 전쟁이 끝난 뒤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반성과 성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패전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그 결론은 명확했죠. 값싼 무기에 현혹되어 실전 성능을 검증하지 않은 채 대량 도입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보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캄보디아는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목숨으로 값비싼 교훈을 치른 셈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군사교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무기 도입 절차의 실전 성능 검증 단계를 의무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각오가 담긴 조치였죠. 이번 전쟁의 여파는 캄보디아 한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거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갔죠. 태국이 한국 무기로 이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주변국들에 전해지자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이번 전쟁의 추이를 지대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들도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남아시아 지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간 해양 경계 갈등, 소수민족 반군 문제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 각국은 자국의 방위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무기를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정말 골치 아픈 것이었죠. 미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량 구매가 어려웠고 게다가 미국은 무기 판매에 각종 정치적 조건을 달아 구매국의 외교적 자유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저렴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실전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으며 러시아 무기는 유럽의 전쟁으로 인해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이 처한 안보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죠. 영토 분쟁, 해양 자원 경쟁, 대국 간 세력 다툼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려면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절실했죠. 그런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이고 러시아 무기는 구하기 어려우니 도대체 어디서 무기를 사야 한단 말인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전쟁이 명쾌하게 제시해준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도입 문의가 쇄도했다는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경공격기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죠.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경공격기 18대를 주문했으며 한국산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산 자주포를 계약 체결했고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급부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은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에 대한 대규모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었죠.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었죠.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였는데, 이것은 유럽의 군사 강국이 한국 무기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나라에서 대규모로 주력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방위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 장갑차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사례로 추가되면서 수출 상담의 물꼬가 더욱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 방위 산업 전문 매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10위권밖에 머물던 나라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4위권으로 도약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이 급격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이번 전쟁에서 입증된 실전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방위 산업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단숨에 주요 공급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한 나라의 방위 산업 지형을 이토록 극적으로 바꿔놓은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었죠. 반면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알려졌으니까요. 방공망은 종이처럼 뚫렸고, 전차 포탑에서는 불이 났으며, 다연장 로켓은 목표물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국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중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되었죠. 한 외신은 이번 전쟁을 분석하면서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에 육박했는데 최근에는 29%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반영되면 20%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그리고 중국이 잃어버린 그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중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성능이 실전에서 확실히 검증되었고, 미국 무기보다는 훨씬 저렴했으니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프기 그지없는 분석이었을 것이죠. 수십 년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 저가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건만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전쟁에 대한 보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처참하게 드러난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중국의 군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국 무기의 품질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이처럼 놀라운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이후 줄곧 북쪽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죠.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무기를 전적으로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상대국이 무기 판매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의 탄약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술 개발에 매달린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 방위 산업을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기본적인 소총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탄약 한 발, 수류탄 하나까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처지였죠. 전시에 미국의 보급이 끊기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로 받은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미국의 한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누가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영원히 남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온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로 심어졌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감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산업 육성에 불을 당긴 것이었죠. 처음에는 외국 무기를 분해하고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면서 조금씩 자체 제작 능력을 키워나갔죠. 소총에서 시작하여 대포로, 대포에서 전차로, 전차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전투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올라온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고 이제 한국은 정밀유도 폭탄과 초음속 전투기, 최신형 호위함까지 독자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룩한 경이로운 변화였죠. 두 번째는 뛰어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매년 수만 명이 우수한 공학도가 한국의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최고의 인재들이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소와 기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지적 역량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이들은 밤낮 없이 연구와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의 개발 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미국이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좌절하는 대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힘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만든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해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었죠.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착같이 달려드는 끈질긴 근성이야말로 한국 기술자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최첨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죠. 무기라는 것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것입니다. 한국은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능은 확실하게 확보하되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덜어내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었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가성비 최강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살 여력이 없는 나라에게는 한국산 경전투기가 있었고 최고급 방공미사일을 들여올 예산이 부족한 나라에게는 한국산 방공미사일이 있었으며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재정 능력이 안 되는 나라에게는 한국산 호위함이 대안이 될 수 있었죠. 세계 최고급 수준에는 못 미칠지라도 실전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바로 그 최적의 지점을 한국은 정확하게 공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스위트 스팟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최상위 성능과 최저 가격 사이의 가장 달콤한 지점, 즉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장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을 한국이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최첨단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나라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죠. 나머지 대다수의 나라들에게는 한국이 제시하는 가격과 성능의 조합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한국의 이런 전략이 실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례가 되었죠. 태국은 세계 최고 성능의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예산은 없었지만 한국 무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와 미국 무기의 호환성이었죠.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이 미국제 전투기에 완벽하게 장착되어 아무런 기술적 문제 없이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점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의 무기 체계와 원활하게 연동된다는 것이 실전을 통해 검증된 셈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작동시키려면 통신 프로토콜부터 데이터 형식, 전원 규격, 물리적 장착 인터페이스까지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자들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무기 체계의 기술 규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자사 제품이 이 규격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호환성을 핵심 요건으로 반영했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전쟁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장비와 자연스럽게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한국 무기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하면
기존의 미국 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별도의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것이죠.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태국이었습니다. 자국의 영토를 당당히 지켜냈고 적을 압도하는 승리를 거두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위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을 광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00km 밖에서 목표물을 바늘구멍 꿰듯 관통하는 정밀유도 폭탄의 위력, 긴급 출격 7분 만에 민간인의 생명을 구해낸 경전투기의 활약, 적국의 해안을 완벽하게 봉쇄해버린 호위함의 위용.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방송과 언론, 그리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 채널과 방산 분석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조회수가 수천만을 돌파하는 영상도 여러 편 나왔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며 홍보에도 얻기 힘든 수준의 세계적 인지도를 이번 전쟁이 단번에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홍보 효과를 거둔 셈이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장 깊고 오래도록 남는 여운을 선사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전직 장교가 남긴 한마디였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무기가 이토록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를 것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캄보디아 장교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요. 자신들은 한국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있다니 말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요. 당신들의 나라가 만든 무기는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무섭다고요. 그 무서움 뒤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한국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패배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어떤 승자의 화려한 자랑보다도 더 강력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적이 인정하는 실력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늘 곁에 있는 것이기에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과 포의 시대를 넘어 정밀함과 기술력의 시대에서 한국은 그 최전선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죠. 한국 방위 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군사기술 강국의 반열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줄 아는 손으로 정밀유도 폭탄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배를 짓는 기술로 최신 군함을 건조하며 자동차를 수출하던 나라가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이 놀라운 여정은 절박함과 근성과 실용주의가 만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표절이게 느끼는 이들은 한국 무기를 직접 상대해본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